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665명 발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집단 감염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되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여권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군불대기에 나서면서 정치권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삽과 싸움이 치열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까지 출마를 결심하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를 언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본토 기습 타격이 가능한 핵 잠수함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우리 측엔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속내를 짚어봅니다. 주식시장에 불이 붙으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하자는 비투와 영끌 열풍이 불면서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증시 상황 분석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흘 연속 600명대인데요. 정부도 3차 유행이 정점은 지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최근 추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점 지난 거 맞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랑 집합금지를 통해서 조금 확산세는 꺾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워서 활동력을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점도 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좀 많이 줄었고요. 또 사망자 같은 경우는 계속 20명 이상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현재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요. 이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가 꼽히고 있고 또 견디기 힘들다는 호소들도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계절적인 요인까지 고려한다면 1월 중 단계가 하향 조정됐을 때 재확산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400, 500명대도 사실은 2단계가 아니거든요. 그 단계에서 만일에 단계를 하향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겨울을 고려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고려한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확산세가 확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 하향 고려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어려우신 자영업자들을 최소한의 피해를 주기 위한 이런 방역을 세심하게 조금씩 추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몇 명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좀 하게 한다든지 학원 같은 경우도 시간당 인원수를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좀 세심한 방역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지 바로 단계를 하향할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옆 나라 일본을 보시면 확산세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 완화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직 그 변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백신이 이 변이에 효과적인지 이런 얘기도 잘 안 나왔고 미국에서는 보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판정하기가 좀 어렵다. 판정 오류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저희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좀 전문가에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화이자 측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임상 연구에 참여했던 20명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 혈액에서의 중화 항체가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있는 변이에 효과가 있는지를 봤더니 중화 항체를 무력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이 외에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 변이에 된 것을 다 검사한 게 아니고 하나에만 검사한 거기 때문에 이 추후 결과는 아마 다음 주 내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그 PCR 검사를 통과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PCR 검사를 할 때 한 곳에 어떤 변이만 그 PCR 검사를 확인하는 경우는 그 검사로는 이 영국발이나 남아프리카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이가 된 부위에서 PCR 검사가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PCR 검사 음성이 나오는 경우는 다른 검사, 다른 회사의 검사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여러 개의 그런 유전자 쪽을 검사하는 그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꼭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런 권고를 드린 거고, 이 말은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PCR 검사가 모두 제대로 100% 걸러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FDA는 지금 계속 관찰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걱정 또 확산세를 잡으려면은 백신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이고요. 대통령까지도 나선 상황인데 이 한 여당 의원이요, 백신 추정 주사라며 국민을 마루타 삼느냐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삭제를 하긴 했지만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 백신 안전성에 대한 언급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정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접종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백신을 우리가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맞아야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백신을 빨리 맞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뉴스 분석해보겠습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희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오늘 코로나19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저는 더 버틸 수가 없어서 폐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폐점을 결정을 했고 어쩔 수가 없네요. 더 이상 보증금에서 까면서 월세를 낼 정도도 아니고. 네, 이 유명한 헬스 유튜버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유명 헬스 유튜버까지 나서서 이제 안 되겠다, 폐업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헬스장 문을 닫게 된 뒤에 운동방송 대신에 또 먹방까지 하면서 근근히 이어왔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안 된다는 거겠죠. 평론가님, 이 보면은 이 정책, 방역의 실효성 측면에서 이게 제대로 되는 건 맞냐? 이게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방역을 중시하는 이 정부 당국의 지침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헬스장 같은 경우는 뭐 태권도장 같은 다른 운동시설과 차이점이 뭐냐는 형평성 논란이 먼저 불거졌었고요. 네. 그 이후에 정부에서 그렇다면 헬스장도 동시간대 9명 이하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는 영업을 허용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금 사진도 보는 게 이 실효성 있는 어떤 방역 대책을 촉구하는 헬스 이 운영자들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밖에서 시위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그렇죠. 얼마나 이 절박한 상태이면 이 엄동설안에 저렇게 얇은 복장을 입고 저런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통계상 실내 체육시설 중에 헬스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90% 이상이 성인이라는 겁니다. 네. 헬스장에 가보면 어린이나 학생을 보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내어준 대책이 이 아동과 학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헬스장 입장에서 이건 오히려 이 헬스 업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네. 전혀 지금 영업 상황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조치다라는 비판이 2차적으로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정부의 입장 제가 이해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 PT라는 1대1 트레이닝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네. 각자 떨어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1인당 확보할 수 있는 공간만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50명이 모이던 곳에 뭐 20명, 10명 정도만 모이게 한다면 오히려 교습을 받아야 되는 태권도장보다 방역적으로 더 안전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대화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어떤 이 현장에서 올라오는 구체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가 코로나라는 장기전에서 무조건 자영업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부탁할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숨을 쉴 수 있는 융통성을 허가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이제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은 계속 안 좋고 지금 내일부터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이 된다고 하지만요. 벌써부터 이 4차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교수님, 지금 이낙연 대표는 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선거용 돈풀기 아니냐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일부터 한 달, 그러니까 설날 전까지 전체 9조 원이거든요.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예. 그래서 90%까지 이제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네.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뭐 자영업자 그리고 지금 프리랜서 등 근로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떠러지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되는 거는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빨리 이제 적기에 지급하는 것이 우선돼야지 네. 벌써 4차 지원금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이걸 논쟁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건 뭐 국민이 어떤 방향에서 사실은 이 지급을 받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논쟁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약간 정부는 어떤 입장에 있는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 결코 평등하지는 않다. 이래서 약간 선별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보편 지급 이걸 얘기하는 이재명 지사에게 약간 단세포적 논쟁이라고까지 지적을 했어요. 대통령이 이 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정확히 나온 건 없고 네.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의 생각이 어떻다고 추천할 수는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행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 얘기겠죠. 정세균 총리는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보편 지급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앞서 보셨지만 뭐 더 풀자, 덜 풀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정세균 총리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거 재정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정치권에서야 야 이거 하면 됩니다라고 좀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행정부를 총괄하는 정총리 입장에서 보면 기획재정부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국가의 재정은 마구마구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국채를 발행한 상태에서 더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3차 나가고 4차 지원금을 보편 지원금으로 쫙 내보냈을 경우에 이게 끝이냐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거든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지 않아서 종식되는데 1년을 더 걸리다 만약 가정을 하면 4차, 5차, 6차 더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가진 돈을 다 쓰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는 생각을 정총리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총리 입장에서는 보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전 국민 보편 지급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이슈가 이제 정치권의 어떤 공방으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평론가님 지금 보면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말을 바꿨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네, 사실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은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가장 선도주자로 목소리를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정세균 총리와 토론을 하게 되면서 보편과 선별 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는데 이것이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또 보수 야권에서 그동안 선별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왔을 때 이재명 지사가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또 원희룡 제주지사와는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경론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정작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총리인 정세균 총리가 지금 이거 뭐 다 풀자 덜 풀자 이런 식으로 단세포조 논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선별 지급의 장점도 있다면서 한 발 물러선 게 좀 철학이 없고 소신이 없는 행보가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눈치 보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이 유승민 전 의원의 날선 비판인데요. 이 차제에 사실 코로나19가 만약에 내년에 또 종식이 된다 하여도 올해나 내년에 종식이 된다 하여도 이런 식의 대재앙이 계속해서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재정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에서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논쟁과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선을 세우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게 이제 야권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소속의 홍남기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도 선별 지급론을 펼치고 있고 정세균 총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사실상 선별 지급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만 좀 유독 도드라질 정도로 이 보편적 지급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건 보수 진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세는 선별 지급이고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뭔가 이 대세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나 근거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나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이 대권주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좀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본인 몸집 불리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소신 얘기했는데
이 소신이 이 선거 이제 3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재보궐선거 3개월 남았고 이전까지도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해서 소신적으로 선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왔었는데 소신이 많이 짓밟힌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입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기재부를 담당을 하고 있고 사실 균형 재정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부채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부채 비율이 사실은 GDP 대비 한 40% 최근에 이제 조금 상회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200% 훨씬 넘었고요. 미국은 110%가량에 오고 있어요. 약간은 우리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지급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로의 차원에서 사실은 보편 지급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3차, 4차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갈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한다면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선별 지급으로 어느 정도 조금 재정을 이렇게 아껴가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홍남기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정부 책임자들은 대부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속보하고요. 지급 범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분석해봤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니까 재보궐 얘기도 같이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재보궐선거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하던 북한이 뭔가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신기술 ICBM을 만들겠다. 북한이 새해 집권을 앞둔 미국 바이든 차기 행정부를 향해서 이런 카드를 던졌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누는 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상대가 달라지자 다시 핵 위협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은하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출범을 열흘 정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는 핵이었습니다.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미 본토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으며 현재 북한이 만드는 SLBM 잠수함 3개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충전을 위해 하루 한 번 수면 부상이 필요해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석 달 이상 수면 아래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미 본토까지 기습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며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게서 제재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곧 들어서 임박한 시점에 함으로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북미 협상력을 더 높이려는 어떤 수사적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북한은 전술 핵무기 개발, 극초음속 탄두 장착, 고체 연료를 이용한 ICBM 개발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적대 세력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미 입장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듣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1만 5천 킬로미터 사정권 안에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센 소장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집권하든 이란 단서를 단 것에서부터 바이든을 의식했구나. 이게 딱 느껴졌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를. 이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따라서 북한이 뭐 전향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대회 하니까 마치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개최되니까 그 10년 동안, 5년 기간 동안 일관된 기조를 말하겠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착각이군요. 예, 그게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 기조,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비난을 했지만 2018년에는 대화 분위기가 재개됐잖아요. 따라서 지금 북한이 강도 높게 미국을 비난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더 유리한 협상안을 가지고 와라 하는 일종의 압박 전술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도 눈길을 끄는 게요.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서 최종 심사 단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핵잠수함 얘기가 나온 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북한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것은 처음인데요. 그만큼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속으로 진입이 되면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안 하와이 인근까지 물밑으로 잠행해서 거기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이 미사일 방어로 막기가 힘든 거죠. 미국의 코앞에서 미사일 그렇죠. 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토 방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재래식 잠수함, 디젤 잠수함과 같은 경우는 며칠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야 돼요. 스노클링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핵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취약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 정치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김관옥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거리 15,000km의 ICBM 얘기도 꺼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LBM, ICBM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이미 다 만들어진 걸 발표한 것도 아니고 게임 체인저를 만들겠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 집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오히려 뭐 우리의 계획을 군사 계획을 밝힌 거는 오히려 실기한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군사 역량이 이 정도로 이제 발전될 테니 우리의 어떤 원하는 바를 바이든 신행정부가 받아들여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 무기 체계를 사실은 강화하는 것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SLBM이고 왜냐하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협력인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위협력이고 실제로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무기 체계가 실질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또 ICBM 같은 경우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정확도를 늘려라. 김정은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체 연료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다탄두를 해가지고 사실상 요격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체제의 무기로 변화시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LBM, ICBM 다 고도로 이제 발전시켜서 미국을 위협할 테니 협상 국면에서 우리의 것을 더 많이 받아줄 생각을 준비해라. 뭐 이런 메시지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네, 북한은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남한의 태도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다시 이 3년 전 봄날 같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요. 조건을 걸었습니다. 남북합의 이행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뭐 남북관계에 여지를 준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외교에서는 항상 여지는 남겨놔요. 이 여지를 남겨뒀다 안 남겨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교의 기본은 여지는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북한이 과연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남겨두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작년만 해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민간인 사살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의 위반은 북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한국 당국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북한은 자기들은 핵 개발하고 있으면서 또 첨단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한테 지키라 그래요. 그렇죠.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한 요구만 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부분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북한도 우리 정부와 대화를
대화를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재 북한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도움 없이는 경제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올바른 남북관계의 관행을 만들어가는데 부담 요인이 있고 우리 정부가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대화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이러한 북한의 목소리를 다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 기준에 맞는 대화를 일관되게 장기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평론가님 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북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먼저 나오긴 했습니다. 저희의 입장이요.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화답한 것 같습니다. 내일 신년사에 이거 어떻게 좀 들어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할까요? 저 또 궁금한 거. 집권 5년 차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권 5년 차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아니면 그래도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거리를 두면서 유지를 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궁금한 게 참 많으시네요. 네. 근데 저는 내일 만약 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입장 발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확대 해석하는 메시지를 넣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그렇죠. 국민의. 물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메시지는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국면에서 특히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막 들어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남북 경협을 확대하겠다, 남북 간의 어떤 코로나 인도주의 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넣는 게 불가능한 이유는 북한에서요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인도주의적 협력, 방역 협력, 개발 관광 이거 전부 다 비본질적인 문제들이다. 우리랑 관계 개선하고 싶으면 미국과의 어떤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말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거 포기해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 사실 통일부도 입장은 저렇게 냈지만 속으로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인영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밀어붙였던 이 코로나 공동 대응이라던가 백신도 같이 나누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국내 여론의 반발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은 코로나 백신 이런 거 필요 없다. 비본질이다. 개발 관광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못을 박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건 청와대건 현재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 메시지를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반도 문제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조바심이 있을 겁니다만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이 대북 정책을 담당할 담당자들의 어떤 인식을 파악하는 게 지금 급선무가 아닐까. 우리가 항상 미국과 발을 맞추지 않고 먼저 나가다가는 오히려 성급하게 이 재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바심이 나더라도 신중하게 변하고 있는 남북미 관계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일 그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궁금한 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도발 가능성은 북한이 이미 시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다탄두 기술은 마감 단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감 단계에 있으면 그것을 항상 시험해 왔거든요. 시험을 해야 그렇기 되니까. 때문에 도발은 이미 북한이 예고를 했다. 다만 그 시기를 고르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은 미국의 반응에 따라 자기들이 자제를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전통적인 관례를 볼 땐 2월과 8월에 3월과 8월에 한미 연합군사 훈련 그리고 4월 달에 있는 김일성 생일 그때를 계기로 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조기에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직은 이제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 대통령 당선인 측은 지금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뚜렷하게 보이고는 있지 않아요.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먼저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결국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메시지는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웬디 셔먼이 국무부 부장관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 문제를 다뤄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지금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역할을 맡는다면 북한과의 대화 메시지를 내면서 북한이 3월 달에 도발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떤 정부의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중요한 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한미일 공조 얘기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만약에 도발을 한다, 아니면 도발을 하기 전에 이거를 막으려고 한다면 한미일공조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한미일공조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일본과의 그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 재판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일본 정부에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입장에서 굉장히 경색된 국면인데 이 한미일 어떻게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말의 도발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행을 할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때보다도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한일 관계를 어떻게 했냐면 서로 갈등하는 것을 이용했었어요. 그걸 실질적으로 한미일 공조라기보다는 그냥 각각이 미국에게 의존하는 그런 체제를 더 활용을 했다라고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원래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 체제를 다시 복원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또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민주국가들의 정상회의를 해서 사실상 중국이라든가 북한, 러시아 등을 겨냥하는, 포위하는 그런 노력을 할 공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어떤 그 관계를 과거와 같이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을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북한의 대남 메시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센터장님 그리고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겐 겨울의 낭만, 누군가에겐 순백의 씨앗. 이렇게 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지만 아마 우리 국군 장병들의 시선엔 조금 다를 겁니다. 작은 눈발이라도 날리기 시작하면 우선 한숨이 나오죠.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군대에서 눈은 적입니다. 제설은 곧 작전이죠. 단순히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불시에 들이닥칠 적에 대비해 미리 길을 확보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올해 신축년 새해 벽두부터 북극발 최강 항파에 눈보라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폭설이 내렸던 지난주 서울 시민들은 꼼짝없이 도로 위에 갇혀야 했습니다. 제설차는 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운전하면서 드는 생각은 분명히 눈이 온다고 예보는 되어 있었는데도 이렇게 서울시가 준비가 되지 않았나 실망스러운 생각을 했었고요. 제설작전 대실패였죠. 그렇게 인구 1000만 서울시가 마비됐습니다. 미리 대비하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도 서울시가 무려 6시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움직인 겁니다. 그런 서울시는 기상청 예보가 부정확했다며 남탓만 합니다. 5cm 넘어가면 제설제를 살포해도 그게 이제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물리적으로 해야 된다. 펴내고 밀어내고. 예고된 폭설도 이 정도인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해는 제대로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은 2년 전부터 공직사회의 적극, 현장, 공감 행정을 강조해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서울 동부구치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법무부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못했고 첫 감염자가 나올 때까지 마스크 지급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지시는 누가 지키고 있는 겁니까? 백신 확보 신경 써달라 하니 돌아오는 건 도리어 핀잔입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보다 7배를 확보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우왕좌왕한데 국민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왕좌왕이라고요? 저는 그런 국민 말씀 못 들었습니다. 판단. 감사원 감사 앞두고 한밤중에 몰래 자료 삭제하는 게 적극 행정이 아닙니다. 국민이 지금 뭘 원하는지 그걸 아는 게 행정의 출발입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인은 벼슬아치가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400년 전인데도 울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되새기고 살피지 않으면 그만큼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주식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스피가 빨갛습니다.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 그만큼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남들 다 오르는데 내가 산 주식만 안 오른다, 조바심만 난다. 이런 걱정은 우울증 또 뭐 화병으로도 커지기도 하는데요. 최선 기자가 주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대학생 김혜림 씨는 열흘 전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손을 안 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 너무 많이 대박이 터진 케이스들을 듣다 보니 하지만 언젠가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정보가 거치고 저한테 오는 건데 그때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많이 무서워서 주식 초보를 뜻하는 주린이가 뛰어들고 있는 주식시장. 5대 증권사 기준 지난달 신규 계좌는 144만여 개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는 하루 10만 개씩 새 계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나만 소외될지 몰라 너도 나도 주식을 시작하는 포모 증후군이 팽배해진 겁니다. 각종 카페에는 주식 투자로 억 단위 수익을 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남 얘기 같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당황스럽기도 한데 삼성전자처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불안감이 계속 있어요. 무리하게 빚을 냈다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대인관계까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정신과 진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와이프랑 아니면 다른 친구랑 싸우고 그리고 뭐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자신이 투자에 적합한 성향인지 살펴보고 일상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새해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증시 소식은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함께 모셔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외 어떤 이슈에도 흔들림 없이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이 코스피 3,000 넘을 걸 볼지 몰랐는데 넘었습니다.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었냐면요. 백두산 등정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했어서 2,744 넘느냐 마냐 그랬는데 지금 소설 나오는 얘기가 후지산 등반하자는 얘기했어요. 후지산 등반. 3,776m가 후지산 높이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후지산 등반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이런 경기 불황기에 산업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산업적 변곡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지난 200년 동안 계속 이런 화랑장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보시면 11월 달에 끝나는 11월 달에 10% 이상 올라간 해가 8번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6개월 이상의 장이 뭐 계속 이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9주 연속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달 마감이 지금 상승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9주 연속 상승장이 됐을 때는 7번이 다음 6개월 동안 계속 상승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까지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좀 동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유동성들이 더욱더 지금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재원진공, 미국은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이 더욱더 유동성이 지금 더 보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더 탈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상위 10개 그다음에 이 주식의 분포를 보면요. 완전히 전통 산업에서 기술 주도의 산업으로 포트폴리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짜여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투자하실 때 계속 그런 얘기를 드셨을 거예요.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야 된다, 뭐 등등 하는데 네. 지금 올라가는 장의 기본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불황일 때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합쳐지면 계속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러다가 이제 버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2007년도에 이제 우리가 버블 한번 맞았어요. 네. 2007년도에 지금 주식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에 뭐 차지했던 비율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요. 지금이 더 낮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여유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갖고 있는 주식 시장의 탑 10의 이 구성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의 가능성들을 더욱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죠. 근데 하여튼 제가 지금 꼽고 있는 거는 2분기 말 3분기 초에 고점을 한번 찍고 약간의 조정장을 간 후에 그 다음에 조금 더 항상 우상향할 수 있는 이 뭐 개연성은 아직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야, 고문님의 예측을 들으니까 네. 여러 가지 또 만감이 교차하게 되는데요. 네. 대개 이제 이 정도 말씀을 하면 이제 그럼 뭐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청기 누설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전망도 해봤지만 사실 수익률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지난해 한 증권사에서 연령별 또 세대별 이 수익률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요, 40대, 30대, 20대 남녀로 나눠져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게 이제 30대 여자가요 25.98%로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걸로 보이고요. 여성분들 진짜 높네요. 네. 네, 그러네요. 20대 남자는 3.81%로 나왔어요. 고문이 이렇게 좀 보기에 연령대별 또 성별로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좀 천차만별이에요. 뭐가 다른 겁니까?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경제학계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제 젊고 남성인 분들이 자기 확신 편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종목을 자기가 직접 선정해요. 그 다음에 사고 파는 타이밍도 자기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액티브라 그러는데 액티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 뭐 계속 우리가 몇 번의 경제 위기를 통해서 이런 학습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가 매수 기회가 온 거다. 뭐 주변에 보면 IMF 위기 때 뭐 건물 산 사람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 기회로 이제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앱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20대 분들의 이 투자 성향을 보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종목의 75%가 한 달 안에 바뀝니다. 계속 바꾸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요. 이 소위 말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거래 비용이라든가. 거래 비용. 예. 근데 여성분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이거를 지켜보고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2008년도에 굉장히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워렌 버핏 아시죠? 네. 거기서 100만 불 내기를 합니다. 다른 투자자들하고. 근데 워렌 버핏은 나 이거 사서 그대로 갖고 갈 거야. 근데 다른 데는 이거를 그럼 운영을 하겠다. 지금 우리 20대 남성분들이 하듯이 했는데 뭐 5대 0으로 워렌 버핏이 이겼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갖고 계시는 것들이 이렇게 상향의 지수들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으시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그렇죠.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빚내서 투자를 하면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좋은 수익률을 내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 불가능하게 해집니다. 장기 투자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하지 왜 이렇게 좋은 장에서 빚을 안 내요? 장기 투자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30대 남성 아니십니까? 지금 주식을 안 하는 분들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주린이들, 주식 잘 못하는 어린이들이라는 표현 중에 주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뒤늦게 뛰어든 이 주린이들이 폭등은 시키고 있는데 그걸 따라잡지 못한 또 주린이도 안 된 우리 또 소외된 30대 뭐 40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굉장한 많은 공황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주식하는 분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밥맛도 없고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주식 안 한 사람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밥맛도 잃고 저도 요새 밥이 맛이 없습니다. 주식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신년 들어서 전체 은행의 신용 대출이 불과 이제 영업일로는 4일 만에요. 4,500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4,500억의 신용 대출의 수요가 이 가계 대출 명목이지만 뭔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대환을 한다거나
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계에선 대부분 신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같은 경우도 12월 대비했을 때 1월이 들어서자마자 같은 기간 동안 지금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 12월 달에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규모를 조금 줄이는 조절책을 썼었는데 네. 신년이 되면서 각 은행에서도 신용대출을 다시 좀 풀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 연일 뉴스 틀 때마다 주식이 오르고 있다. 계속 뭐 빨간불이다, 상한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 이제까지 주식을 안 했던 사람들도 올해부터는 주식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신용대출에서부터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초에는 꽤 많은 유동성 자금이 다시금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 징표가 이 신용대출액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2월에 그래서 정부가 뭐 벌써 선제적으로 이제 신용대출 못하게 이렇게 막는 그런 조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 주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왜 하게 됐냐면 개미들 뭐 저희 동학개미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액주주들 얘기를 하는데 소액주주들이 이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사면서 기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소유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지금 뭐 이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사실 뭐 136만 이르다 지금 200만으로 지금 늘어난 부분들인데 일단 삼성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사실 뭐 이 기업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화두가 수소 전기차 아닙니까? 전기차의 소위 말하는 수직 계열화가 지금 가장 잘 돼 있는 그룹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거든요. 지금 뭐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지금 법원의 판단들이 좀 있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개인들은 더 투자를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공매도 문제인데요, 고문님. 이제 3월에 재개될 걸로 예정은 돼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또 워낙 커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사실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하락을 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내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준다든가, 또는 시장 조성자들에 대한 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뭐 분명히 이제 시장에 이제 동요는 있겠습니다만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린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지금 뭐 악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연일 치솟는 코스피 상황하고요. 공매도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마다 주목할 만한 영화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신의 한 수 이현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번엔 애니메이션 2편을 준비했다고요? 네, 새해 1월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오는 20일 개봉하는 소울, 그리고 지난 6일 개봉한 빅풋 주니어 2 패밀리가 떴답니다. 네,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빅풋 주니어 2 패밀리가 떴다는 빅풋 주니어의 속편인데요.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빅풋은 알래스카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한 장면 보실까요? 여기서 멋진 영상을 찍고 싶었거든요. 영화 감독이에요? 진작 말을 하지. 갑니다. 저기요, 전 드라마가 더 좋아요. 하지만 알래스카의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에 나선 빅풋은 어느 날 실종되고요. 아들 빅풋 주니어와 가족들이 아빠를 찾아 모험을 떠납니다. 그래서 붙은 제목이 패밀리가 떴다인가 봐요. 네, 위기에 맞서 이 똘똘 뭉치는 가족들의 모험을 그린 만큼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 괜찮고요. 3D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알래스카의 자연 경관도 감상할 만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울은 어른에게도 좀 추천할 만한 애니메이션이라던데요. 네, 이 앞서 소개한 빅풋 주니어 2가 관람 대상을 주로 어린이 관객에 초점을 맞췄다면 소울은 어른 관객들도 보실 만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잠시 한 장면 보실까요? I was born to play. It's my reason for living.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주인공은 뉴욕에 사는 음악 선생님입니다. 어느 날 꿈에 그리던 밴드와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하게 됐는데요.
하필이면 사고를 당합니다. 영혼이 된 조는 태어나기 전 세상에 지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과 만나서 특별한 모험을 떠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영혼들이 각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설정인가 봐요. 네, 태어나기 전 세상이 있고 여기에 이미 성격을 갖춘 영혼들이 멘토들의 지도를 받아서 삶의 불꽃을 찾은 뒤 지구로 내려온다는 상상인데요. 주인공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부터 하늘을 보며 거리를 걷는 것의 즐거움 등 평범한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은 거창한 목표가 있는 삶만이 의미 있는 걸까에 대해 고민하는데요. 디즈니 픽사가 제작했고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와 부산 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네, 차가운 날씨에 마음 따뜻해지는 애니메이션을 신의 한 수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 뉴 아큐브 디파인 프레쉬 로즈. 디테일에 주목하라. 핸드 드로잉 디자인. 빛나는 눈빛 연출. 디테일을 경험해보세요. 뉴 아큐브 디파인 프레쉬 로즈. 틀니가 들떠 음식물이 낀다면 폴리덴트 틀니 부착제. 폴리덴트 틀니 부착제는 틀니와 잇몸 사이를 밀착 고정하여 미세한 음식물이 잘 끼지 않게 도와줍니다. 편하게 씹는 즐거움. 카페 창업 최대의 고민은 부담스러운 초기 비용, 끊임없는 라떼아트, 무엇보다 인건비. 에그카페 24. 무인 카페로 돈도 벌고 시간도 번다. 에그카페 24. 1588-0230. 프리드라이프와 좋은 라이프를 더해 더 큰 감동으로 행복을 드리는 상조, 새로운 프리드라이프가 되었습니다. 이제 프리드라이프와 함께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신년사를 통해 집권 5년차 국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사회 통합, 선도국가 도약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내일 신년사와는 별도로 이번 달 중순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양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 그 양부모들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 수요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양모에겐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양부에겐 아동학대와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재판부에 양부모의 엄거를 탄원하는 진정서가 수백 건 몰리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목요일 내려집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재상고심을 통해 형량이 확정되면 여권발 사면 이슈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0.50%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홍앵커, 오늘 너무 추웠어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라던데 낮에는 어떻습니까? 네, 낮에도 영하권입니다. 서울은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인데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4도에서 한 5도가량 높지만 예년보단 춥겠습니다. 그리고 눈 소식이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설 작업 안 돼서 제가 화내서 했지만 난리였는데 또 눈이 옵니까? 네, 또 옵니다. 이번 눈의 양은 1cm 안팎으로 적을 것으로 예고됐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전북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빙판길에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네요. 그나저나 이번 한파는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오늘 기사로 돌아다녔는데 다 팔렸대요. 그렇군요. 내일 모레면은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이지만요. 화요일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합니다. 수요일부터는 예년보다도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기온이 들쭉날쭉하네요.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잇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